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일상의 시각화, 우리 삶 속의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네, 이 데이터 시각화라는 키워드로 소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했을 때 총 38만 건에 육박하는 검색 결과가 도출이 됐고, 또 데이터 시각화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는 예측, 효율, 정보, 기술, 분석 등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나 미래에 대한 예측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0년에 비해 3배 이상 소셜 데이터 언급량이 증가한 이 데이터 시각화에 관해서 임준원 대표께서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다. 임준원 대표님은 지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임준원 대표님은 인공지능 분야 공학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윤월 저널리즘 센터에서 데이터 저널리즘 한국 세미나 공식 강사, 또 국토연구원, 제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언론지능재단에서 데이터 시각화 강연을 해오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준원 대표님께서 첫 번째 세션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제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임준원입니다. 일단 멘토스케어와 이렇게 의미있는 세미나, 오픈업 세미나를 진행하게 돼서 상당히 저희도 기대가 크고요. 생각보다 평일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긴장되네요. 일단 첫 번째 세션을 맡은 저희는 우리 일상의 시각화라는 주제로 한 20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라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우리 일상의 시각화라는 주제로 저희는 주제를 잡았는데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는 야구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긴 하지만 프로야구도 얼마 전에 개막을 했고 많은 분들이 취미로 야구를 보거나 야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십니다. 뉴스데일리가 하는 일들을 설명드리기보다 사례로 먼저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야구라는 거를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올해 초에 나온 기사 보니까 이승엽 선수가 9억 원의 연봉으로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9억 원의 연봉이 많다면 많을 수 있고 많은 연봉이죠. 근데 어느 정도 많은 건지 궁금해서 더 찾아봤더니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자 연봉은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근로자 중에 약 2.6%에 달하는 거죠. 이런 데이터나 기사들이 이런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을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궁금해서 데이터를 조금 더 까봤습니다. 데이터를 모아봤죠. 모아봤더니 KBO에서 이렇게 보여준 데이터들인데 1982년, 87년도부터 쭉 계속 평균 프로야구 선수의 평균 연봉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막대 그래프로 지금 보실 수 있죠. 오르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연봉이 1억 이상 넘어선 시기는 2014년도에 올라섰습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를 보고 궁금했습니다. 왜 평균 연봉이 2014년에 유독 올랐을까? 대박 FA, 먹튀 이런 소리도 있는데 과연 프로야구 FA 선수들이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게 당연한 건가? 그리고 연봉을 많이 받는 만큼 성적도 좋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저희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그걸 시각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많은 데이터를 봤더니 특히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들은 FA 선수들이죠. FA 선수들이 저는 사실 FA 선수라는 단어도 모를 정도로 야구를 잘 몰랐는데요. FA 선수를 혹시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9년 동안 프로야구 1군 무대에서 꾸준한 활동을 보인 선수들입니다. 그 선수들의 2014년도 계약금이 523억이고 평균 연봉이 9억 정도가 되죠. 또 다른 데이터를 봤습니다. 다른 데이터를 봤더니 FA 선수 중에 평균 나이는 34세, 그리고 최고령은 41세, 최저령은 28세 정수근 선수, 전체 프로야구 선수 2,300명인데 그 중에 FA 가능한 선수는 한 1,700명이고 취득한 선수는 135명, 그래서 한 7.8%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평균 연봉이 역시 전체를 보더라도 5.3억에 달할 정도로 보통 대기업
어떤 임원분들의 연봉 수준이죠. 그럴 정도로 많은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단별로 한번 데이터를 봤습니다. 삼성, LG, 롯데 순서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2천억 중에 한 450억을 삼성이 FA 선수들의 몸값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고액연봉을 받는다는 건 확실한데, 데이터 보니까 확실했습니다. 고액연봉을 받는 건 확실한데, 고액연봉을 받는 만큼 잘할까라는 어떤 그런 궁금증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기간, 대상, 성적을 갖고 한번 저희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평가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데이터 속에서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기간은 FA 자격 취득 전 성적과 자격 취득 후의 성적, 그리고 역시 FA 자격을 대학한 131명의 데이터를 갖고 왔고요. 성적은 수술하면 방어율, 타자라면 타율과 장타율을 갖고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평가를 해봤더니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112명 중에 73%가 성적이 하락됐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몸값만큼 제대로 못한다는 데이터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30명이 성적이 상승했고 82명이 성적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 한 장의 인포그래픽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각화를 만들어냈죠.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각 포지션마다 베스트 선수와 워스트 선수를 정했고 그 선수들의 연봉을 정했고 그 선수의 성적을 표현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저희는 이 주제를 잡으려고 엑셀을 수십 장, 수백 장 데이터라고 보면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온 다음에 한 장의 시각적인 정보가 담긴 시각화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스토리 라인이 있었죠. 왜 2014년에 갑자기 연봉이 올랐을까 이런 걸 잡을 수도 있었는데 저희는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스토리가 FA 선수 고액 연봉 받은 만큼 몸값을 잘 할까라는 그런 스토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한 사례였습니다. 네, 저희가 뉴스데일리가 하고 있고 저희가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세미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데이터 스토리텔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저희는 데이터 시각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 스토리텔링을 지향하고 있고요. 데이터 스토리텔링은 그럼 무엇일까? 말 그대로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시면 데이터는 팩트, 사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죠.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꾸며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된 것입니다. 하나는 팩트고 하나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 그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데이터 스토리텔링이라는 컨셉을 저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저희가 요즘 많이 나오는 킹스맨을 갖고 패러디를 해봤는데 데이터 백스토리라는 저희가 말하고 싶은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스토리를 만든다. 그래서 데이터 스토리텔링이 나오게 됐고요. 데이터 스토리텔링이 나오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SNS 다들 많이 쓰시고 그리고 정부 3.0 하면서 수많은 공공 데이터가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인터넷 자료와 다양한 빅데이터 시대가 이 어떤 컨셉을 뒷받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지만 그거를 하나의 스토리를 담아서 그 흩어져 있는 데이터 속에서 관계를 부여하는 작업들이 바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스토리텔링 작업들을 하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선한 데이터입니다.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방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신선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속성과 맥락을 읽는 친화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사이트를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비주얼 빌드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배려심과 미적함. 우리만 보기 좋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 속에 스토리텔링을 담아서 표현했을 때 적절한 비주얼 계획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각화가 데이터 시각화 이런 데이터를 스토리텔링 하면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런 하나의 프로세스처럼 만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로우 데이터가 탄생이 되고 거기서 정보화가 되고 그다음에 상품 서비스나 인사이트 활용 이런 식으로 최종 소비자 단에게 가게 되는데 이 중간중간에 지속적으로 데이터 시각화는 그 역할을 합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실 텐데, 신용카드 내역들은 카드사 데이터베이스에 DB화되면서 로우 데이터화되면서 많은 데이터가 정말 쌓이게 되죠. 그 데이터 속에서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 대한 정보 아니면 사건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필요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데이터 시각화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되는 카드 데이터 또는 어떤 가게, 음식점에 대한 카드 데이터를 정보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할까요? 요즘 현대카드, 삼성카드에서 보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카드를 추천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하나의 카드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 음악 추천 서비스, 영화 추천 서비스 같이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비스 형태를 만들 수 있죠. 아니면 마케팅이나 기업의 전략에 쓸 수 있는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가로수길에서 옷가게에서 주로 구매하는 연령대를 봤더니 모두가 아시는 20, 30대 여성이 아니라 40대 남성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내연남이나 불륜에 관한 어떤 지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게 봤던 거는 경북 포항에 대게집의 그런 매출 데이터를 봤는데 유독 이상하게 현금 비율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현금으로 결제하는 비율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음식점에 가면 카드로 많이 계산하는데 거의 90%가 다 현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서 뭐 40대 교수님이 내연녀와 함께 거기서 모르네 대게를 먹고 올라가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데이터 속에서 어떤 숨은 인사이트를 파악해낼 수 있죠. 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전략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고, 그렇지 이 과정에서 이제 최종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때는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수많은 데이터, 수천만 건, 수십만 건의 데이터를 모두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는 사용이 되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스토리텔링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이거는 몸속에 있는 물의 어떤 함유량을 표현하는 차트입니다. 그냥 막대 그래프 차트인데요. 맨 왼쪽을 보시면 몸속에는 60%의 물이 담겨 있고요. 뇌 속에는 70%의 물이 담겨 있고, 우리 피 속에는 80%의 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하나의 스토리를 좀 담아봤습니다. 조금 너무 대비되는 얘기긴 한데요. 우리의 몸속에는 60%, 뇌 속에는 70%, 피 속에는 80% 똑같지만 조금 더 사람에게 다가가는 느낌과 기억되는 감정과 덧보여서 기억되는 순간 이미지가 틀리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와 스토리가 시각화를 만났을 때 조금 더 전달력이 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비주얼 해킹, 어떠한 궁금증에 관한 것들을 비주얼 해킹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뉴스젤리는 비주얼 해킹을 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 소셜 데이터나 공공 데이터나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을 쓰고 기획자들이 그걸 분석을 해내고 디자이너들이 비주얼 기획을 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작업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데이터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 스토리텔링은 정량적으로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거나 입체적인 어떤 해석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수많은 데이터를 좀 파악하기 좋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50만 건의 어떤 로그 데이터를 볼 때 시각적으로 차트를 표현하거나 그래프를 표현했을 때 그 변곡점이나 거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데이터의 흐름을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속에서 다른 데이터를 덧붙여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파악해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주얼 스토리텔링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시각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들었던 컨텐츠를 몇 개 보여드리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소셜 뉴스인데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소셜 뉴스고요. 트위터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거짓량을 기반으로, RT를 기반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해서 이런 식으로 크기와 색깔을 갖고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표현하는 하나의 아주 심플한 데이터 시각화 사례입니다. 람보르기니가 주제였을 때 접촉사고, 수리비, 보험사기, 자작극이라는 부정적인 키워드가 긍정적인 키워드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들었던 인터랙티브 컨텐츠인데요. 게임에 관한 역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주면 좋을까 하다가 사실 위키피디아에서 연도별로 게임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보다 하나의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보여주면 좋겠다 해서 마치 내가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제가 게임을 하는 것 같이 맨 처음에 캐릭터를 선택을 해요. 캐릭터 선택하고 이름을 치고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실제 옛날에 게임을 했던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라서 좀 깨졌네요. 크롬이나 브라우저에서 한번 직접 사용해보시면 약간 마우스 커서 움직이면서 실제 게임을 하듯이 어떤 방에 들어가서 아케이드 게임 방에서는 어떤 역사가 있었고 어떤 걸 좋아했었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 이거는 스킵하고 직접 한번 링크로 들어가셔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저희가 또 하나 만들었던 공공 데이터와 어떤 실제 취재를 했던 데이터를 만들었던 절대빈곤층과 상위 1%에 관한 인터랙티브 컨텐츠입니다. 모바일에 최적화된 컨텐츠로 한번 직접 이 링크에 들어가서 역시 보시면 재밌게 컨텐츠를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깜짝 놀랐던 게 이런 상위 1% 절대빈곤층에 비교를 했는데 정말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소금 하나를 사더라도 상위 1%는 2만원대 소금을 사고 빈곤층은 한 2,000원대 소금을 사고요. 이런 인터랙티브하게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얼마나 이 서로 소스에 따라서 먹거리가 차이가 나는지를 표현했던 인터랙티브 컨텐츠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헤럴드 경제하고 같이 했던 건데 슈퍼리치라는 거고요. 사실 연애에 대한 가십뿐만이 아니라 어떤 재벌에 대한 궁금증도 현재 대중들은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많이 알려진 재벌들, 슈퍼리치들의 슈퍼리치들을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터넷 거지량을 갖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작업도 해봤었습니다. 보시면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게 80%의 데이터를 차지하더라고요. 그에 관해서 이렇게 모모 회장에 대한 어떤 말을 한다라고 수많은 데이터를 보는 것보다 현장에 재밌는 캐릭터와 함께 이런 히스토그램에 구성된 이미지 한 장이 이 사람의 여론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많은 여론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트렌드를 파악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그리맘이라는 게 세월호 사건 이후에 많이 나왔죠. 행동하기 시작한 엄마, 가족,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들을 얘기하는 그 단어이고요. 예전에는 집에서 자신의 목소리, 어떤 정치나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서 목소리를 좀 아끼셨다면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 상태를 보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를 보려고 저희는 커뮤니티와 인터넷 데이터를 한번 수집해서 봐봤습니다. 봤더니 소극적인 엄마의 그 성향은 2005년에 비해서 14년에 17%가 감소됐습니다. 포기, 어쩔 수 없다, 참다, 그냥 넘어가다 이런 것들을 쭉 강조를 했고요. 적극적인 엄마, 항의, 신고, 게시판, 담당자, 찾아가, 요청 이런 단어들은 14%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이런 식으로 차트로 각각의 주제로 비주얼로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입시교육, 부동산, 공동구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의 트렌드가 변화한다는 것을 데이터로 알 수 있었고 그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시각적인 방법을 택한 거예요. 사실
뭐 여기에는 표현은 안 되겠지만 항상 또 언급됐던 키워드는 남편이라는 단어가 항상 있어요. 남편, 부부싸움 이런 단어들이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볼 거는 이번에는 어떤 남자와 여자의 스킨십에 대한 주제로 한번 데이터를 봐왔습니다. 좀 재밌는 주제로 특별히 시사적이나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재밌는 거에 와서 한번 데이터를 모아서 시각적으로 표현해보자 했고요. 스킨십이라는 단어를 갖고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해봐서 시각적으로 표현했더니 재밌는 게 남자의 스킨십은 1월부터 쭉 증가하다가 노출 계절이 오는 6월부터 급증을 하게 되죠. 여자의 스킨십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비슷한 언급량을 보였으나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스킨십이라는 단어와 함께 엄마, 고민, 임신, 힘들다 이런 단어들이 언급되는 거를 비주얼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럼 과연 남자는 어떤 단어가 스킨십과 함께 언급이 됐을까요? 네, 남자들은 생각했던 대로 상당히 단순하죠. 어떤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대부분의 스텝을 차지했었고요. 그냥, 먼저라는 리드하는 것들을 보였던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벼운 컨텐츠는 좀 가볍게 표현했던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취업 신조에 관한 건데요. 이것도 현재 저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시면 작품에 있는 50만 건의 리뷰 데이터를 갖고 시각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00대 기업이 비100대 기업에 비해서 좀 더 전반적으로 낮다라는 지표를 보이고 있지만 각각의 세부 들어가 보면 상세한 데이터를 시각적인 차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20분에 맞춰서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기계적으로 생산된 데이터를 우리 삶에 맞게 의미있게 풀어내는 과정을 저희는 데이터 스토리텔링이라고 보고 있고 그 수단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진행했는데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Q&A 시간을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뉴스데이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네, 저희가 쓰는 데이터는 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공 데이터, 소셜 데이터, 그리고 리서치 데이터인데 리서치는 말 그대로 리서치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공공 데이터는 요즘 보면 데이터 지역.kr이나 아니면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 아니면 경기도의 공공 데이터 포털 이런 것들이 공공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형태가 정제 안 된 것도 많지만 그런 공공 데이터는 포털들을 통해서 오픈 API나 CSV 파일로 모으고 있고요. 소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크롤러를 개발해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콜라보의 질문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네, 영승훈 대표님께서 네,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네요. 과거의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불안해 보입니다. 소셜 데이터 등으로 예측할 것이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저희는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에 관한 주제는 아직은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보조적인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도 많은 빅데이터 분석 업체들이 컨설팅까지 겸하고 있는 것이 사실 데이터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뭐 요즘 다양한 딥러닝도 나오고 인공지능의 다양한 기법들이 발달하면서 그 예측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지만 저희 뉴스데일리가 이런 데이터 분석 작업과 시각화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예측하기 위한 분석에 대한 인사이트는 예측을 위해서는 아직은 보조적인 도구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질문이 정말 많은데 5분의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
데이터만으로는 인사이트를 뽑아내기에는 한계점이 많습니다. 더불어 데이터 큐레이션 혹은 스마트 데이터 추출에 대해 사람의 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뉴스젤리에서는 그 스토리를 뽑기 위해서 별도로 개발하거나 노력하는 부분이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크롤러도 개발을 하지만 어떤 다양한 통계 기법이나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을 프로그래밍해서 모듈러해갖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런 인사이트들의 플러스 알파로 기획자들이 붙어서 인문학 베이스를 가진 분들, 언론정보 베이스를 가진 분들, 아니면 디자인 베이스를 가진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걸 재해석하는 과정도 반드시 사람이 참여하는 작업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통계 데이터 갖고 의미를 파악할 때는 그런 것도 있어요. 소득세 비만율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쓰거나 회귀 분석을 쓰거나 이러한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추천이 가장 높은 질문으로 드릴게요.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실제 디자이너는 어디서부터 참여를 하나요? 기획부터 들어가는지 아니면 마지막 비주얼 작업에만 함께하는지 디자이너의 롤이 세분화돼서 작업하는지 프로젝트마다 다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프로젝트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최고의 답변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를 같이 바라보면서 그걸 비주얼 기획에 어떤 디자인 기획에 포함하고 그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도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인 것 같고요. 물론 저희도 진행할 때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인력의 부족으로 약간 워터폴 방식처럼 처음에 기획을 하고 분석한 다음에 디자인하고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 처음부터 같이 했을 때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더라고요. 해외 유명한 뉴욕타임즈나 가디언지도 같은 경우에도 아예 디자이너나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만드는데 디자이너들도 기자 직책을 갖고 처음부터 같이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TF 같은 구성으로 처음부터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